이어서 27회 실기 실무수행 문제 3번의 결산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AT 1급처럼 결산은 8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FAT 1급하고 유형이 똑같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외화의 평가 4점짜리. 자료 설명을 보니까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개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고 US 달러로 10만 달러, 거래처는 더 블루, 전기말 적용 환율은 전기말에 1,300원이었고 결산일 적용 환율은 1,1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150원만큼 하락을 했으므로 부채는 감소하게 되니까 외화장기 차입금이 대변에 가서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차변에 쓴다는 거 확인하시고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1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150원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10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150원 1,5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 1,500만 원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은 이것을 이익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익이냐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죠. 평가, 외화 평가에 관련된 이익과 손실은 외화 이익이 났으면 외화 환산 이익이요, 손실이 났으면 외화 환산 손실이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자 결산 수정 분계는 12월 31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TH로 검색을 해보면 더 블루. 금액은 1,500만 원이었죠. 1호 플러스 대변은 외화로 검색을 해서 환산 이익 910번,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 1,500만 원 수익 발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4점짜리 유형자산 내역이 기계장치 표면 처리기 하나, 비품의 실험용 현미경 하나. 자, 취득금액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는 공장용이니까 500번대, 하나는 본사용이니까 800번대. 자료 설명. 표면 처리기 구입 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평가 문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표면 처리기 구입할 때 운반비 1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 여기에. 근데 이걸 지급했고 회계 처리도 됐는데 여기 취득 금액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면 처리기 입력할 때 운반비 100만 원을 포함한 취득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2월 1일자 일단 한번 분계를 한번 볼까요? 2월 1일자 취득일자. 예. 자, 2월 1일자 일반 전표를 한번 봅시다. 혹시 기계장치가
100만 원만 잡혀 있네. 운반비. 예. 그러면 2월 1일에 100만 원만 기기장치로 잡혀 있다는 건 5천만 원 별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고정자산 등록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계정 과목을 둘 이상 등록을 할 때는요, 그냥 엔터로 해서 여기서 계정 과목을 찾아도 돼요. 여기서. 그래서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해가지고 먼저 기계장치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자, 코드 알려줬죠? 예, 기계장치는 코드를 뭐로 한다? 그래서 110번 자산명은 표면 처리기, 취득일은 2019 0201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에다 입력해야 되죠. 2019년도에 취득한 거니까 5,100만원. 내려와서 내용연수와 정률인가 정액인가를 입력해야죠. 정률 7년. 여기다가 7년. 네, 죄송합니다. 경비구분을 500번대로 바꿔야 되죠. 1번 500번대. 그러면 표면 처리기는 됐습니다. 이제 비품 입력하겠습니다. 자, 계정에서 비품 선택하시고, 이름은 코드는 210번. 실험용 현미경. 아이고. 자, 2019년 5월 1일. 이것도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 4번에다가 1,000만원 입력하시고, 정률이에요, 정액이에요? 정률 그대로 두시고 밑에 5년 입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무실이니까 이게 800번대, 본사 사용은 800번대로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은 했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은 닫고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맨 밑에 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월을 12월 31일로 해주시고 경비 전체를 하면은 기계장치 하고 실험용 현미경하고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가상각비 계산이 벌써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요거 닫으면서 저장을 해 주시고, 데이터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주면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죠.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가서 1월부터 12월로 선택을 하고, 1월부터 12월로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기능모음에 가셔가지고 기능모음에 감가상각 반영을 누르게 되면은 유형자산에서 비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보일 것이고, 무형자산 탭에 가면 없으니까 안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결산 반영을 클릭을 해주면
해당되는 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 데이터가 다 바뀌는데 우리가 감가상각이니까 공장은 제조원가 감가상각의 기계장치에 왜 비품이 제조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조원가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쪽에 1631만 5,750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품 쪽은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에 비품란에 306,666원이 들어있으면 이게 그 자료이다. 자,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마무리해야 되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고 예, 그리고 확인 눌러서 결산 전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를 우리가 조회해 보면 결차 결대로 넘어온 2번 전표부터 11번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넘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8점 결산 문제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실기 문제 2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엊그제 연습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 먼저 사원 등록 8점짜리 나왔어요. 주민등록표가 있고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 입사한 사무직 사원 이윤석 주민등록표이다. 부양가족은 이윤석과 생계를 같이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참고해서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원등록은 되어 있을까요? 이윤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메뉴로 가야 되죠. 인사급여 메뉴에 사원등록을 눌러서 이윤석을 클릭해 보니까 사원등록은 되어 있고 밑에 부양가족이 본인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밑에 주민등록표를 보면서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이윤석이 세대주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세대주 동그라미 됐습니다. 그리고 자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보니까 배우자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자료 설명을 좀 읽어서 한부모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이윤석과 생계같이 하고 이수영, 이태영 형제 세부담을 최소화하라. 네. 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수영과 이태영 자녀에 대한 얘기하고 형제인 이준석에 대한 얘기니까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부모에다가 1번 입력해가지고 동그라미 넣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수영을 보겠습니다. 99년생 나이를 보니까 2019년 빼기 1999에 보니까 딱 20세예요. 예, 나이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수영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데 일용근로소득은 전부 다 반영하지 않죠. 예, 분리과세이므로 자, 입력을 합니다. 연말정산 관계는 직계 비속 자녀 20세 이하 엔터로 지나가셔서 이수영이라고 입력하고 내국인 하신 다음에 990125 1567020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녀 이태영에 대한 자료 설명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태영에 대해서는 전국 고등학교 회계 경진대회 입상으로 받은 상금이 1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이 필요 경비가 없다 하더라도 전부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태영의 나이는 몇 년생이냐? 00년생이니까 지금 19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태영도 기본 공제 대상자. 클릭을 해서 4번 직계비속 자녀로 선택하고 20세 이하 선택한 다음에 이태영을 입력합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형제 이준석을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총 급여액이 600만 원입니다. 이랬어요. 총 급여액이 이게 근로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600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다. 그러면 형제니까 입력은 하는데 부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기본공제를.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연말정산관계는 형제 자매 입력을 합니다. 기본은 부 0번 부로 하시고 장애 역시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장애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고 입력합니다. 이준석 750-711 133-8219 네, 이렇게 하면은 부양가족 등록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서 최대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선택해야 되고 또 추가 인적공제가 있으면 추가 인적공제에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추가 인적공제에서는 여기 한부모 공제가 해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이기 때문에 자녀 공제 해당된다라고 여기 체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입력은 하되 소득이 걸렸으므로 기본을 부로 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라. 8점짜리다 이렇게 했네요. 자, 자료 1번 이지원의 주민등록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료 2는 일용직 급여대장이 있습니다. 이지원의 급여가 1일당 20만 원씩 해서 총 5일간 근무일수를 이렇게 알려줬고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일용직 사원 이지원의 주민등록표이다. 고용일은 요거 이제 사원 등록할 때 넣어야 되죠. 자료 2는 일용직 사원의 이지원의 급여 지급 내역이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여러분 사원 등록할 때 매일 지급으로 선택을 하라.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 등록하시오. 단 제시된 사항만 입력하기로 하고 우편 번호는 생략할 것. 자,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1번 문제 할까요? 자,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은 어디에 있느냐? 근로소득 관리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가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코드는 몇 번으로 하라고 그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1050 이지원 주민번호로 입력이 주민번호가 있습니까?
주어진 주민번호 없으면 있어요? 아, 주민등록표가 위에 있었죠. 자료 1번에 881007. 네. 1093212. 네. 그리고 입사일 거기에 있었죠. 입사일 2019년 12월 4일. 퇴사일은 없고요. 주민등록 번호에서 엔터, 주소는 직접 타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우편번호를 생략하라는 얘기는 검색하지 말라는 얘기죠. 송파대로 203동 1203호 밑에 줄에다가 입력해도 됩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그런 다음에 엔터로 나머지 전화번호 같은 거 주어진 자료 없는 걸로 보여요.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엔터로 쭉쭉쭉쭉쭉 지나가고 다른 자료 변경이 없죠. 그리고 12번 급여사항 등록에서 매일 지급 0번을 선택하시면 밑에 내용은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자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까요? 사원 등록을 했고 2번에 보면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서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급여 내역은 여기 바로 옆에 탭에 있죠. 일용직 급여 입력. 귀속연월 12월. 지급연월 12월. 부서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엔터. 그러면 이지원이가 나타나면 오른쪽에다가 12월 며칠부터죠? 4일, 5일, 6일, 7일, 8일. 예. 자, 여기다 금액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지급액을 하루 일당이 20만원씩이었어요. 200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동그라미를 이것도 다 입력을 하긴 해야 되네. 자, 동그라미를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치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응? 똑같은 얘기? 동그라미를 미리 해놓고 동그라미 다 X된 상태에서 애초에 사원 등록할 때 여기 사원 등록할 때 여기다 20만원. 그렇군요. 자, 이제 일용직 급여에 가서 동그라미를 반영이 안 되는데? 정상급여 20만원. 네, 다 했고 일용직 근로급여에 가서 그냥 동그라미 20만원 오케이 나오는군요. 네, 사원 등록에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편리하게 되는군요. 분명히 그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그래서 5일치만 입력을 하면 밑에 100만원 나왔겠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6,500원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나오죠. 1,000원 미만이면 이게 소액 부징수에 의해서 세금이 없는데 세금이 1,000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하는 문제까지 했네요. 일용직 급여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3번 12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요거를 닫으시고 근로소득관리의 맨 밑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하고 12월 엔터, 12월 엔터. 지급기간도 12월 엔터, 12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은
간이색에 의해서 2명이 아마 급여 자료가 미리 입력이 돼 있는 게 있는 모양이고요. 방금 우리가 처리한 것은 일용근로자 1명 100만 원, 거기에 6,750원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을 했으면 그대로 저장 눌러서 예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용근로자의 사원 등록과 급여 계산, 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문제는 세 번째 문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오 하는 게 9점짜리네요.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사무실 이인철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김세희의 의료비 지출 내역에는 건강검진 비용과 안경 구입액이 포함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이인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 평가 문제 보면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라고 돼 있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이처럼 보험료는 어디에, 의료비는 어디에, 신용카드는 어디에라고 이게 다 알려준다는 이 얘기였습니다. 앞 시간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자료 1번에 뭐를 주었느냐? 부양가족 등록 현황을 주었어요. 예. 기본공제 부가 2사람이고, 예. 그런데 다른 내용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말정산 자료예요. 그러면 이대로 잘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해당되는 사원, 예, 불러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원 코드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2명의 사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인철. 네. 그래서 이인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인철이가 불러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사원 불렀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사원 불러놓고 이인철만 연말정산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한 사람만 불러다가 이 사람 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소득공제를 눌러서 기본공제에 이인철, 그 다음에 김세희 부, 이영근 60세 이상, 이인용 부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대로 되어 있죠. 네, 제대로 되어 있고, 예, 60세 이상의 경로로 체크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인철 씨가 지금 부모님, 예, 김세희 씨도 김세희는 자녀인가요? 84년생, 예, 자녀인데 부로 돼 있고, 이영근은 60세 이상이니까 부모이고, 이인웅은 형제자매였네요. 형제자매. 예, 아까 자녀가 아니라 그 김세희 씨가 배우자군요. 소득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2번부터 보고 연말정산을 해볼까요? 자, 이인철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자료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아주 까다롭다고 그랬어요. 이인철과 이영근이 2사람이 다 기본공제 대상자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인철은 본인이니까 당연히 보장성이면 이건 해당이 되지만, 이영근은 누구였냐면은 이영근이
예, 60세 이상인 부모였어요. 아버지였나 봐요. 그래서 이연근도 보장성 보험 해당이 되겠네요. 기본공제 대상자죠? 예. 그래서 요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소득공제 탭의 보험료란에 이인철 보장성에다가 국세청 자료 클릭을 하고 거기에다가 72만 원이죠? 72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이연근의 국세청 보장성에다가 95만 원 플러스 9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있으며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굉장히 너그럽죠.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해준다.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냐? 환자가 김세희입니다. 김세희가 아까 자료 1에 보면은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의료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75만 원은 일반 의료비인데 안경점에서 75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 75만 원은 우리가 한도를 직접 걸러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김세희의 의료비를 입력할 때는 안경에서 25만 원을 뺀 합계 금액을 325만 원으로 넣어야 된다. 25만 원 초과된 걸 공제하고. 자, 그러면 의료비는 어느 탭에 입력한다? 의료비 탭에 입력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의료비 탭을 클릭하고 부양가족 관계를 더블 클릭해서 이 김세희 선택하고 확인. 자, 상호는 국세청 자료에서는 필요 없고 1번 국세청 하신 다음에 건수는 한 건으로 해라 그랬죠. 지급액을 입력할 때 이 지급액을 입력할 때 25만 원을 빼라 이거예요. 325만 원. 요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난임수술비 X, 중증질환 X, 산후조리원 X 이렇게 하시면 의료비 입력은 끝났고 다음 자료를 또 봅니다. 이것도 국세청 자료이고 사용자가 이인철 본인입니다. 뭔가 봤더니 현금 영수증이에요. 우리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분, 대중교통분, 일반 사용분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용을 하죠. 네. 자, 이인철 본인의 것이죠. 해당되는 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클릭을 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의 난에 있어요. 이인철 이미 다 여기 불러져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 불러내려면 여기 관계에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내면 되고요. 자, 현금 영수증 중에 일반은 여기 7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이 얼마였느냐? 360만 원이네요. 3600 플러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42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전통시장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에 있죠. 예. 전통시장 10번에 있죠. 거기다가 42만 원 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전통시장 사용분과 현금 영수증으로 합계는 402만 원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입력을 안 할 게 하나, 신용카드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인웅입니다. 자, 이인웅이는 누구냐? 이인웅이가 누구죠?
네네네. 형제예요. 형제자매. 자, 형제자매이고 또 이 이능이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나이가 있었나요? 예. 형제자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정리한 적 있나요? 형제자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입력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응? 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일단 이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무조건 입력 안 하면 돼요.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하더라도 형제자매 건 안 된다. 그것이 아마 우리 정리된 거에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앞부분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증빙이군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다 입력을 했는데 정산 명세에 가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것인데요. 자, 문제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 지시는 없나요?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입력을 했고 세액공제 취해는 뭐 이대로 그냥 더 이상 진행 작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 명세에 가서 이제 정답하고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27회 기출문제 실무 수행에 관한 거 모두 마쳤습니다.